유신 분야가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그 논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경제는 잘했는데 정치는 좀 문제다. 뭐 말하자면 이제 비민주적인 독재자라고는 이제 이름이죠. 그래가지고 뭐 흔히 07 뭐 너그럽게 보는 분들도 07 뭐 삼광가 과상인가 뭐 이런 거를 부르고 그러죠. 이제 경제는 잘해서 참 우리를 먹고 살게 해서 03인데 이 정치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이 못 돼가지고 이건 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이게 흔히 한간에 있는 얘기들이면서 일부 학자들도 이 얘기를 아주 스스로 없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공이라고 하는 경제발전, 특히 유신 시대의 그 중화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제가 여기다 강한 권위주의 체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강한 권위주의 체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공과 가, 소위 말하는 공과 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라고 하는 건 사실 과라고 부르는 건 이제 애매모호해지죠. 그게 아니라 통합된 일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그 오원철이라는 분이 계시죠. 뭐 여기다들 익숙하시겠지만 그분이 이 중화공업의 아주 주요 격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박정희에 대해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 뭐 묘사의 사람들이 박정희는 경제에서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오원철 선생의 말이에요. 중화공업화와 유신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아닌 진심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 없이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언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발표의 주제입니다.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신 시대에 이루어진 중학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이제 60년대에도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이제 이건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공업이라고 해가지고 합판 무슨 가발도 큰 수출 품목이었고 이제 가면이 옷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업 구조가 상당히 저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비로소 유신 중화공업을 거치면서 우리가 산업국가로서의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는 기초를 확실하게 쌓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산업혁명의 확실한 기초를 쌓는 건 뭐로 의미하느냐? 우선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있는 아주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 비만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60년대 초라고 하는 거는. 비만은 잘난 사람이죠. 사장님도 딱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비만이 문제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됐다고 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신 중화학을 거치면서 지금 이 박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국방 예산이 몇 배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반을 우리가 독자적인 재정 기반을 확립하게 돼가지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고 관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건 근대 국가로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는 게 중화공업의 결과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몇 사람이 소리 질러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갖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은 사회정책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유신을 거치면서 중산층 중심 사회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이 역설적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있고 하나 중요한 건 북한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유신 이전에는 북한한테 밀리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밀리고 심리적으로 밀리고 다 밀리고 있었는데 유신 중학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남북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시에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몇 배의 그 방위 예산이 늘어나고서 우리가
더 국가 안보에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유신 시대에 마련된 공업화를 근거로 한국이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나라로서 세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보하는 이런 국가로 큰 겁니다. 따라서 이 유신 시대의 중화공업이라는 건 단순한 그냥 좀 생활이 향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 현대사회에서 가장 결정적 시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자립적이고 동태적인 우리의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기초를 쌓았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얼마나 이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 우리가 우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렵에 왜 이 중화공업이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얘기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60년대라고 하는 건 이제 경공업 위주의 그 노동지각적인 도세가공 수출에 주로 집중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했죠. 그건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우리가 유휴노동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싸게 이용을 해서 그 기업한 차원의 수출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70년대에 가면 세계 보호무역 바람이 불면서 미국서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경공업 제품 수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그 요새 유기하는 부품이 소재니 자본재 이런 걸 창출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수출 허물수록 그 필요한 부품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것은 그 중화학으로 가야만 되는 70년대 중반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에 독립변수적으로 중요한 건 안보 문제예요. 이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68년 박정희 목 따라왔다 이후부터 그 남북 관계의 긴장의 고조라는 걸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죠. 거기다 미군 철수 등등 다치면서 이제 이 자주국방 이 문제가 봉착하는데 당시에 미국은 이미 탱크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었어요. 우리는 소총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미국 원조를 했기 때문에 대검도 못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자주국방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방위산업은 중화학과 중복되는 하나의 패키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걸 이제 오원철이라고 하는 거 아주 참 대한민국 역사에 대단한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박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중화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방위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그 바람에 이제 방위산업으로 중화학공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73년 1월달 박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그 유신 다음입니다. 한국은 이제부터 중화학공업 시대를 연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 목표를 내건 목표치가 너무나도 경제학자는 분이 무모하다고 이제 표현도 했고 경제관료들이 이제 수출 100억 불 80년대까지 수출 100억 불에다가 1인당 소득 1000불을 이제 내걸었는데 당시 70년대 초반에 우리가 수출이 10억을 좀 10억 불 넘었습니다. 그것도 좀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60년대 초에는 100억 불이는 건 이거 사실 이건 파격적인 목표 설정인데 이제 이것은 방위산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이 중화학을 이렇게 무리해서 목표를 내걸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당시에 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던 관청이 경제위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이 목표치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했죠. 원래 거기서 이 80년까지 내건 목표는 56억 불인가 그래요. 기획원 쪽에서 공격을. 근데 이걸 이제 안보라고는 경제 외적 상황이 우리를 압력을 넣으면서 박 대통령께서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목표를 높게 삼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기획원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남도구라고 하는 당시 그 재무장관을 하셨는데 이분 그때 이제 98억 불 그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분은 이거는 도저히 내가 좀 뿌리 같다. 심지어는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상당한 부처가 전부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간 경제 주체들 정경련 무슨 노총 이런 데에서는 60, 70년대 와가지고 우리가 한국 경제가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왔었는데 이제 국가 주도적이 아니고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는 그런 또 문지기들이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요구까지 나오고 노총에서는 노동운동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식적 평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중화공업에 대한 그 상당한 그 경제 집단 내지는 경제 관청 관료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파해서 결국 우리가 유신 중화공업을 이룩했느냐? 가장 중요한 팩터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도중에 물러앉으셨으면은 이 계획은 추진될 수가 없는 추진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야당의 정책은 김대중 후보가 뭡니까? 대중경제라는 걸 내걸었는데 대중경제라는 건 농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하겠다는 거고 이분은 안보 정책이 뭐냐면 4대국 보장론이라는 걸 내걸었어요. 우리가 자주적인 무슨 반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네 나라 사이에 뭔가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작용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71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한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도의 투표를 했죠. 45% 투표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박 대통령의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제 수출지향적인 불균형적 발전 전략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분은 성장과 일단 그 축적을 밀어붙이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분배라든지 환경 뭐 이런 등등 노동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주의를 못 기울였고 이제 억압하고 그런 부분의 운동들 이제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모두가 생활이 향상돼 있어도 항상 정치적으로는 취약한 그 국면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김대중 위원장의 그런 국면을 정서적으로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득표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속되지 않는 한 이런 모든 중화 추진은 사실상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또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헌법을 고쳐서 이분이 3선밖에 못한다고 하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야당이 워낙 의석을 많이 갖고 해가지고 결국은 헌정 질서 중단 사태를 갖고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리더십 지속되는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현정 질서 중단이라고 결국 이제 독재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단순한 그 리더십 지속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분한테 강력한 권한을 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대한 수많은 그런 반발과 유예와 이런 거를 남들을 잠재우고 국민을 국적을 결집해서 나가려면 단순한 그냥 집권연장으로는 안 되고 국회, 정당, 일반 이해단체들을 박 대통령이 어떤 범주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 권력을 갖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학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단순한 억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수많은 기업들한테 유인책을 줘야 되고 또 벌도 줄 수 있고 이런 체제를 갖춘다고 하는 건 강력하고 효율적인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면에서 이제 유신 체제라는 게 도입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중학을 이끌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한두 가지 뭐 저 이후의 학자들의 분석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최장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정치학자 최장집이라고 하는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진보 쪽, 이른바 진보 쪽인데 이분이 말이죠. 한국 박정희 시대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명을 하셨느냐.
한국 자본주의는 이거 박정희 산업화는 국가 권력의 급속한 증대와 초집중에 의해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조건 하에서 발생하였다. 경제의 고도 성장과 정치의 권위주의자는 수레의 바퀴처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특히 중화학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국회 이런 것들이 박 대통령이 3분의 1 국회의원 지명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정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원로 정치학자 한계라고 하는 분 뭐라고 말씀 주수를 했냐면은 유신 정권의 중화 공업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유신 정권 하에 정치 과정이 매우 능률적이고 편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가 행정부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화공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의 견지를 받지 않았다. 뭐 등등. 그래서 이 원로 정치학자께서도 정치학적으로 권위주의 질서의 도입은 유신 중화학 추진에 불가피한 그거였었다. 그래서 우리 조윤재라고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지금은 주의해서 있죠. 그분은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요. 박정희가 택했고 구축한 지배구조, 이것이 권위적 지배구조와 그가 이루어낸 경제적 업적을 한국군이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지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야. 다시 말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분석들이 좀 널려져 있는데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나 좀 소개해드릴 거는 이종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종찬이라고 여기가 다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정부장 오셨고 여러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분이 뭐라고 또 유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면요. 역사의 가정이라는 게 무의미하지만 유신을 안 했더라면 박 대통령은 물러나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하던 사업들은 다 흐지부지되고 경제도 도약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신이 어떤 면에서 추진력을 만든 것이다.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집중시켜 엔진 역할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분석이에요. 유신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좌파 유명한 학자가 브루스 커밍즈라는 미국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진보적인 쪽에 하나의 상당한 대표성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유신에 대한 중화공업에 대한 또 학술서적이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학술서적에 기술을 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유신 이후에 산업 분야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으로 축적되어 왔다. 가장 독자적인 것은 이분은 86% 종속적인 한국이 세계 경제의 속박으로부터 산업적 자유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 대추진은 유식중화공업입니다. 이 대추진 후 한국은 종합적인 산업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한 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성공이었고 한국 독립의 선언이기도 했다. 한국민들은 이후 어깨를 펴고 자신감만에 걸어다니게 되었으며 바로 이것이 박정희를 전후에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로 만들고 있다. 이게 브루스 커밍즈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유신 중화학과 한국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 뭐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제 말씀을 하나 그냥 제가 마지막에 듣고요. 이제 조윤재라고 경제학자가 이제 지금 분석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야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그 다 같이 논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뿐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선진국들도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는 권위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조윤재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서양의 여러 국가들, 이 국가들이 국가 발전에 도약을 이루었던 시기를 보면 그것은 권력이 분산된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은 17세기, 19세기 왕조 시대,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에 크게 번영했고 오늘날 선진국으로서의 기초를 이루었지만 그 당시 이 국가들이 오늘날 같은 대중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뭐 쉽게 말하면 권위주의 독재체를 갖고 있었던 얘기예요. 뭐 노동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국민조사에서 보면은 이 유신이 중화공업을 추진에 보탬이 돼가지고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는 거에 대한 동원은 의견이 67.6%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에 이렇게 보시는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됐었던 것은 경제 발전에 의해서 국민 성숙 결과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이 거의 50%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운동권의 운동인이 뭐 정치인의 뭐 이거라는 건 20% 10%에 지나지 못해요. 이게 한국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국 정당학회라고 하는 학술단체에서 조사했거든요. 뭐 이게 좀 논쟁적인 쟁점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뭐 설득력인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